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의 변함이 없고요. 검찰총장 사이라는 얘기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7월 중순이나 중하순 정도의 추세 그대로 간다면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하네요. 애타게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너는 언제나 달려갔었지. 사랑하는 동료 명래야. 장마철 시작과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집중 후에 대비할 여유가 다소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HO가 다음 달 유럽에서 델타 변이 대유행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다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4차 대유행 가능성, 전TV 전문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은 먼저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악재가 터진 윤석열 전 총장 일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요양급여 20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빼돌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 공소사실 모두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정부 지방법원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들까지 수백 명이 몰려 시끄러웠습니다. 재판 직전에 도착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심경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사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실형. 검찰의 구형량과 공소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개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장비 구매나 계약서 작성, 자금 조달, 직원 채용까지 관여했단 겁니다. 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지난 2015년까지 2년 동안 23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의 피해를 키운 범행인데도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병원 건물 매입에 돈을 빌려준 것뿐이고 최 씨나 병원에 취직한 최 씨 사위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건 맞습니다.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리가 있을 것이며. 법정 바깥에선 윤 전 총장 지지자들과 비난하는 시위자들 사이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와 별개로 장모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12일 추가 공판이 열립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대선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정과 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윤 전 총장.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전 총장으로서는 대선 출마 선언 불과 사흘 만에 큰 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장모 선고 전날과 당일 모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통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활발한 외부 활동을 하는 다른 주자들과 비교해 이례적인 일입니다. 1심에서 장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짤막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에도 이미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정치권에선 1심 선고 전후가 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가족 관련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가족의 문제를 해석할 상황은 아니라며 대응하는 건 역시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장모와 부인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X파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윤 전 총장은 불법 공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이 장모를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법치를 전면에 내세운 윤 전 총장에게는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대권 도전 선언 사흘 만에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된 윤 전 총장. 일단은 계획대로 다음 주 민심 투어를 시작해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드디어 사법정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발했고 이준석 대표는 입당 자격과는 관련이 없다며 입당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가장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선 건 역시 민주당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제야 제대로 된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며 곧바로 일격을 가했습니다.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 전 총장과 큰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SNS에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장모만 책임을 면해선 안 된다며 사필 규정이라 평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리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의원들도 SNS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의 자승자박이자 윤 전 총장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사법부다운 판결이라며 법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거나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입되진 않아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옹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입당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입당한 뒤 공격이 들어오면 비단 주머니 3개를 해법으로 제시해 당에서 보호하겠다던 이 대표의 뜻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과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정치적 호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런 정치적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는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주자들의 검증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날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했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하느냐며 배우 김부선 씨와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는 배우 김부선 씨 의혹에 대한 질문도 등장했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이 지사는 여유 있게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느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를 상대로 한 욕설에 대해 하루 전 자신의 부족함을 사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생활 논란을 정면 대응한 셈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절대 옳은 것은 아니라면서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소규모 집행을 통해 효율성이 증명되면 점점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간담회 이후에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훑었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데 이어 전라남도와 상생 협약식을 맺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뿐만이 아니라 성장과 공정이 함께하는 나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전라남도 잘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지사는 호남 방문 이후 곧바로 돌아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첫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선 대선 주자 면접관으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했다면서 번복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경률 회계사는 민주당 스스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대선 전국에서 갈등 수습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률 면접관 철회 논란으로 촉발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거짓 주장으로 사회와 민주당의 상처와 갈등을 초래한 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 정세균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가 대선 경선 기획단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선 기획단 해온 거 보면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앞으로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선 기획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김경률 회계사의 유죄 단정 부분을 살피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본인 주장이 다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논란들을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은 이제 저로서는 제 불찰이다 이렇게. 당 지도부 역시 이번 일로 인한 기획단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기획단을 해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접관인 김소연 씨 역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경률 회계사는 YTN에 출연해 민주당이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비판적인 그와 같은 입장을 내는 것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한 가장 뚜렷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지나간 듯 보였던 조국의 시간은 이번 사태로 되돌아온 모양새입니다. 민심보다는 당심을 더욱 신경 쓰는 경선인 만큼 조국 사태의 불씨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00명 넘게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까지 퍼지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환자는 826명으로 지난 1월 7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다인 61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환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를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까지 퍼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파력을 볼 때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앞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에 따라 델타 변이로 인한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수도권에서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50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섣불리 방역을 완화한 게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완화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 완화 직전부터 많이 마스크를 좀 벗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또 모임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추세면 1000명대 확진자는 물론 또 다른 N차 유행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7월 중순이나 중하순 정도에 이 추세 그대로 간다면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유예를 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든 기준이면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확진 규모에 맞게 새 거리두기 단계를 바로 격상해 명확한 방역 지침을 줘야 최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개개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임을 자제하고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당국이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있는데 서울 마포구 홍대 술집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확진자가 부산의 주점도 방문해 추가 전파까지 이어지면서 더 비상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돼 경기 지역 어학원으로 이어진 집단 감염이 250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마포구 주점에서 확진된 사람만 어느덧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마포구 술집에서 부산 감성주점까지 전파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원어민 강사 6명이 모인 날 이들이 다녀간 주점을 이용한 손님 1명이 8일 뒤 부산에 있는 감성주점을 방문하면서 전파가 이뤄진 겁니다. 이후 같은 공간에 있던 대전 거주자 1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부산 주점 관련 확진자들을 상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주점 관련된 확진자들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분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주말과 방학을 맞아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 펍과 바, 감성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향후 2주 동안 각종 유흥시설, 즉 펍, 바, 감성주점, 클럽 등의 이용 자제와 함께 이들 시설 관계자는 방문자 증상 체크, 방명록 관리, 또 최근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방역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는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고 방역 당국도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김부겸 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집회 취소를 설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찾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근절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수도권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심각하다며 자제를 호소했지만 조합원들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나마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봤던 그게 아니려고 이제는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 말씀들은 안 들어주시고. 결국 총리 일행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또 한 번의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의 확산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유행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큽니다. 또한 수도권의 유행이 현재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많은 만큼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그 이후에 공군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년 전 직속 상관의 지인에게 한 장교가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 이모 중사가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던 선임 부사관이 통화 녹취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2년 전 공군 A대위는 출장 뒤 복귀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비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비대령의 민간인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해당 민간인은 A대위가 원치 않는데도 부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동승한 뒤 집요하게 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대령의 방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군본부, 경찰과 감찰, 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비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가해자도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은 공군 20비행단 대대장과 부사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고 이중사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최초로 취임식도 회의실에서 약식으로 거행하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공군 장군 전체가 모여서 1박 2일간 긴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육군이 성범죄 특임 군검사를 신설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만큼 공군의 재발 방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검증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박 총장은 이중사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울산 상가 건물 화재로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관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화마에 맞섰던 막내 구조대원을 눈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에 쌓인 고인의 관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고 노명래 소방관의 영결식. 고인의 영정을 앞에 두고 오열 속에 이별식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화마와 싸웠던 동료들은 믿음직했던 고인을 기억하며 애도했습니다. 애타게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너는 언제나 달려갔었지. 사랑하는 동료 명래야.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증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고인의 희생을 애도하고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영결식은 울산광역시장으로 음수됐습니다. 그 길을 숙명으로 여기고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다했던 당신은 영원한 소방관이십니다.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 고인은 지난달 29일 새벽 울산 상가 건물 화재 진압 중 불이 갑자기 번져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튿날 순직했습니다. 고 노명래 소방관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 내외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부들 장바구니 물가의 체감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은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산란계 부족으로 지난달 달걀 가격은 54.9% 급등했고 마늘과 고춧가루도 많이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는 공업제품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외식 물가는 2.3% 오르며 2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재료비 인상으로 구내 식당 식사비가 오르고 외식 수요도 증가한 영향입니다. 집세는 1.4% 상승해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기, 수도, 가스는 4.8%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만 보면 1.56%포인트로 이 두 품목군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의 6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4% 상승해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상승률은 0.2%포인트 줄며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완화와 농축수산물 공급 회복으로 소비자 물가가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여건 악화와 국제 유가 상승 리스크, 여기에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 중인 만큼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차단을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해 오는 12월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새우와 망고, 파인애플 등 농축수산물 5개와 식기세척기와 유산균, 마스크, 전기차 등 8개 공업 제품이 조사 품목에 새로 포함됩니다. 반면 넥타이와 연탄, 남녀 학생복, 교과서 등은 조사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지각 장마이자 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동시장마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주말 밤사이 내륙 곳곳에 1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대비해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남해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전 제주도까지 올라온 장마전선은 낮 동안 내륙까지 북상하겠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지각장마이면서 제주도와 남부, 중부가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2년 만의 동시장마입니다. 늦게 시작하지만 올여름 첫 장맛비는 요란하고 거세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과 휴일, 중부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주말 밤에는 중부지방에, 휴일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예상됩니다. 산간, 계곡, 저지대에서는 침수와 범람 등의 우려가 크고 도심 내 소하천 산책로 주변에서도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마철 시작과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집중 후에 대비할 여유가 다소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배수 시설을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는 게 매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반이 다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산사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강해져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야행성, 게릴라성 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하고 지속적인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현 시점에서 유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유행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큽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수도권에서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 8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시점인 올해 1월 7일 이후 근 6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 숫자가 800명대가 일단 들어가니까 긴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숫자 800명이 넘은 것도 문제지만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추세를 보면 1월 7일 날이 869명 나왔다는 것은 작년 12월 25일에 1240명씩 피크를 찍고서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감염이 점점 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공포심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1월 달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예방접종이 없었지만 지금은 예방접종이라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상당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젊은 층에서의 확진자 수의 증가는 뭐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의 임시선별검사소에 172명이나 나왔거든요. 네. 이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의 뭐 일단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뭐 후행성이긴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수도권에서의 80%, 85%씩 나오는 것. 지금 어제만 해도 619명이 수도권에서 나와서 80.6%였거든요. 80.9%. 네. 이런 상황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이라는 것은 뭐 좀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예. 우리 국민들이 개인적인 방역 의식과 또 개인 위생 또 거리두기, 모임 자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예. 숫자는 줄어들기 어려운데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방역을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 어떤 그 수칙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환자 수가 늘어나면은 자진해서 알아서 예. 모임 등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6월 중순경에 상당히 감소세가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좀 해이해진 점이 많았던 것도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 여름방학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도 등교를 하게 될 것이고 물론 변화가 지금 있는 시기입니다. 1월이면 겨울이었고 이게 지금 같은 수치를 본다면 겨울에는 조금 더 어떤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고 7월이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은 좀 어때요?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면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 더 큰 요인일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서 여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실내 환경에서 에어컨디션을 트는 건조기에 의한 공기 예. 감염, 예. 특히 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는 공기 감염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전파력이 높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예. 올 여름 특히 7, 8월은 이 공기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실내 환경에서는 꼭 보건 마스크를 쓰고 예. 또 장시간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에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또 외국인도 이렇게 수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제 야외에서는 7월이기 때문에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는 예,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예. 분위기 문제인데요. 사실 뜨거운 해변에서 거리 두기만 된다면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감염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꼭 해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주변 시설 여러 가지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편의점 샤워실, 같은 데 샤워실 이런 데를 계속 드나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문제는 해가 진 다음에 모임들이죠. 음식점뿐만 아니라 주점이라든지 음주, 또 해변가에서의 그 여러 가지 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듯이 예.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폭죽 터뜨리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감염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데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들은 우리는 모니터링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특히 예. 지금 외국인들 경우 7월 4일이면은 또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폭죽 터뜨릴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막아야만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당초 어제부터 방역 수치를 완화한 새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적용 시점은 일주일 미룬 상태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현재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완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모임이나 회식, 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젊은 층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굉장히 경증이고 또 발병하기 전에 이미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음주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요. 근데 문제는 사실 수도권만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이렇게 식사도 하고 술자리를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운전해서 지방으로 간대요. 거기서 또 이제 좀 완화된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리를 갖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거 효과가 있을지도 또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풍선 효과죠. 예. 서울 수도권이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만 강화한다고 이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비수도권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1단계거든요. 예. 1단계는 거의 방역 통제가 없습니다. 예. 뭐 강화된 1단계 정도 하는 데들은 있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이행 기간을 둬서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주일을 유예하기는 했는데 네. 이 일주일 유예하면서 일주일 후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 4단계인 상황인데 지금 서울 수도권이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은 지금 이 숫자로 보면은 3단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0명 이상이요, 수도권에서. 네네. 이미 그 숫자가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은 수도권만 3단계고 그 이외의 비수도권은 1단계라면은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의 이 단계에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분명히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기 예. 때문에 실제 우리 적용하는 시점도 지금 유예한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네. 3단계, 2단계 이 차이점이 지금의 이 거리두기 단계랑 큰 차이는 없는데 유흥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다른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아예 적용을 시켜서 네. 3단계를 하고 지방도 선제적인 의미에서 2단계 정도로 올린다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하고 예, 또 예.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는 걸 신속히 하게 되면은 사실은 7월, 8월만 좀 넘어가면은 우리 젊은 층들도 예방접종이 그러니까요. 계산상으로 보면은 한 9월 정도에는. 7월, 예. 8월만 넘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은 1차 접종이 되는 것으로 네. 보여요. 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한 1,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거든요. 적어도 50% 이상이 접종을 받게 되면은 네. 확진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8월 한 중순까지만 잘 조절을 하게 되면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1,000명 넘어가는 거는 간단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또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도 없는 것이 그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망하시는 분이나 위중증 환자는 이 환자 수에 비하면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백신 때문인 거죠. 예, 그건 백신 접종에 의해서 60대 이상들이 다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차 접종만으로도 보호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게 무서운 변이주인 것이 60대 그렇습니다. 이상에서 1차 접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받으신 분들이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네. 10일 쪽에 사람은 8월 말이나 돼야 2차 예.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령층 고위험군에서는 이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은 예. 상당히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공백기네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최대 고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 8월 말 정도까지는 우리 60대 이상 74세까지의 연령층이 보호를 완전히 받지를 못하는 것이 네네. 1차 접종만으로는 30%대에 불과한데 2차 접종을 받아야 아스트라제네카가 60% 정도 예. 또 파이저 같은 경우 88% 정도 예방 효과를 얻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 예. 사실은 2차 접종까지 다 맞고 나면은 네.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네. 사망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100% 보호 효과는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도 90% 이상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한 2차 접종을 교차 접종이 됐든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됐든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들은 사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내 부모를 지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델타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쭈고 싶은데 이 위험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연구가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이게요. 네. 이 통계적인 착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전에 있던 알파 영국 변이주인 경우 일본에서 아주 엄청난 확산세를 보였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예방 접종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영국의 경우 28,000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확진자의 평균 연령이 24세밖에 안 됩니다. 네. 사망자는 22명밖에 안 돼서 98%가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지금 독성이 있다 할지라도 통계로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모르네요. 모를 수밖에 없죠. 예. 대신에 전파력은 굉장히 강해서 네. 지금 60%는 70% 알파 변이보다 델타 변이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경에 의해서 즉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장소에 한 사람이 환자가 머물렀다 나간 자리에 들어가면은 마스크 안 썼을 때 감염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주 작은 양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거리두기가 됐다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네. 실내에서는 환기가 안 된다면은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특히 여름에 바람의 방향이 있는 네. 에어컨디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예. 즉 큰 방이라 할지라도 즉 카페 같은데 스타벅스 같은데 작년에 파주에서 일어난 저희가 작년에 겪었죠. 그 상황처럼 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한두 시간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네. 전원이 다 감염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예. 델타 바이러스는 올 여름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실내에서의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전파력 때문이었는데 변이가 생길수록 더 전파력이 세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더 걱정되는 건 더 센, 더 무서운 변이가 또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바이러스의 속성이긴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강해지면은 독성은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었는데 네.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도 그랬었고 지금 이 델타 변이주 같은 경우도 40, 50대의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도 감염이 많이 되면서 네. 위중증 환자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예. 즉 일본에서도 보면은 델타 변이주가 7월 23일 날 올림픽을 할 때에는 거의 70% 가까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사실은 50대의 위중증 환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 또 50대 이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네. 독성 자체가 좀 강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백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교차 접종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바꾸게 돼요. 이제 2차 접종을 화이자로 하게 되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혹시 부작용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둘 다 겪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물론 경증의 부작용은 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원래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받았을 때 부작용이 크고 네. 2차 접종 받았을 때는 좀 마일드하거든요. 네, 네. 그런 반면에 파이저를 2차에서 맞게 되면은 그것이 2차로 파이저를 맞는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기 그래요? 때문에 예. 경증 부작용은 늘어나지만 네네. 실제로 방어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방어력은 많이, 높아지고. 많이 예. 나와 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4월 달에 접종을 받으신 의원급의 의료원이라든지 약사분들 같으신 분들은 7월 달에는 다 2차 접종을 파이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또 지금 50대 미만은 전부 이 파이자로 2차 접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7월 달에만도 한 161만 명 정도가 파이자로 2차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는 뭐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서 많이 지금 시행된 상황이고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 보입니다. 교차 접종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사실 저희 인체에서 면역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벡터로 하는 이 백신인 경우에는 얀센처럼 한 번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두 번째 맞을 때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 이미 생겨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같은 벡터로 맞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다른 벡터, 예를 들어 스푸트니크에서는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26번 같은 걸 맞으면 서로 이 교차 면역이 안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파이자 같은 다른 플랫폼을 맞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임상 결과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 임상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효과도 더 좋은 것이 지금 뭐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짚어봤던 그 문제들을 보면은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 도심에서 10,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우리가 작년에 8.15 집회를 보면 네. 대규모 유행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 2차 유행이 나왔던 그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예. 우리 지금 서울 여의도라고 하는데 10,000명이 모여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장시간 있으려면 식사도 하고 뭐 음료도 마시고 모임도 같이 모여 다니기도 하고 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접촉들에 의해서 서울 안에서의 감염이 퍼지면서 지방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델타 변이주들이 9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비수도권까지 이 델타 변이주들이 확산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지금 7월, 8월 중엔 진짜 자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뭐 100명, 200명의 집회도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예. 우리 개인들도 지금 5명 이상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집회를 지금 강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분들만의 주장은 물론 있겠지만 전 국민들의 보건을 위협하는 행동은 지금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뭐 공연장은 야구장은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안 되냐 얘기하는데 이게 좀 다르죠. 전혀 다르고요. 예. 예. 이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완전한 방역 수칙을 지킨다 할지라도 네. 이 행동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집회 전후의 문제가 충분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까 조금 전에 결론 얘기했던 것 같아요. 8월 말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방역수칙을 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1일 첫째 날 설레는 마음으로 취업 준비생의 마음으로 우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첫 번째 순서부터가 좀 독한 순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권투 선수들을 보시면은 상대끼리 약간 겨루는 듯한 모습을 남자분께서는 잘하세요. 그거는 싫으십니까? 포용. 네, 좋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과는 살짝 좀 다른데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올라오셔서 독한 말씀하시면 이게 참 기사가 크게 될 텐데요. 홍준표 선배님이 누가 제일 어려워요? 정세균 선배가 제일 어렵다. 그리고 이광재는 후배라서 어렵다. 안정감이 있으니까. 국민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면 잘할 것 같은데 도대체 뜨지를 않네.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뜨기로 했습니다. 자,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1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시는 걸 보니까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치우쳐 있구나. 또 역사인식이 대단히 얕구나. 이런 걸 보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만났을 때 많이 애태우셨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1부는 아주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는데요. 2부는 꼭 훈훈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을 꼽으라면 뭘 꼽으실 건지 궁금하고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현 실장, 김현미 장관이 여러 가지 애를 쓰셨겠습니다만 애써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몇 차례를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이건 실패 1번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분의 그런 실책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이 조국 사태가 청년 세대에게 좌절감 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여당의 재보선 패배 요인으로 꼽히는데 후보님들의 관련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을 잠깐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오늘 9분의 대통령 취준생들께서 진솔하게 또 절박하게 전달하신 마음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을 앞두고 그 면접관 패널 3분을 확정했습니다. 까다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3분의 면접관을 섭외하였고요. 김경률 회계사는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여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질문을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200분의 국민 면접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제출하실 텐데 중요한 그런 질문들을 대신해서 이제 질문하는 됐을까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대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던 이른바 권력 사건들에 대해서 잇따라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이 권력 사건들의 수사팀장 전면 교체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를 전격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기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다만 원전 사건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세 사람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라고 승인하면서도 배임 혐의는 일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원전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수뇌부와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직권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받기로 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배임 교사라는 혐의 자체가 흔히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무죄율도 높아서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백 전 장관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한전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거란 의구심도 작지 않습니다. 가장 의견이 엇갈렸던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는 기소를 승인하고 백 전 장관만 수사심의위에 회부됐다는 점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절충안이 마련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례를 볼 때 위원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최소 2주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수사팀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지만 김 총장이나 수사팀 어느 한쪽 의견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올림픽 앞두고 스가 일본 총리가 백신 접종을 하루 100만 건까지 늘려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는데 곳곳에서 접종 예약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예약이 잘 안 돼서 문제더니 이번엔 일본 정부가 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미에현 요카이치시. 다음 달까지 5만 5천 명에게 백신을 놓을 예정이었지만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보내주는 백신 양이 대상 인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최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신규 접종 예약도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供給が今厳しい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国にはすごくもう憤りを感じておりますし。 스가 총리는 올림픽을 통한 감염 확산을 줄이는 방법은 백신뿐이라며 하루 100만 회 접종을 달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강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던 지자체들도 접종 시설을 속속 마련했고 직장 접종을 통해 일반 국민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백신 공급이 접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국 각지에서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인력과 시설 사용 등을 취소하면서 손실을 입게 된 지자체들은 기본적인 수요 공급도 예상 못한 정부에 쓴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この集団接種会場については一時休止というふうにさせていただいて、スピードを争う競技ではないんですよね。地域の実情というのをもうちょっと把握していただけると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언제 공급이 안정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백신 분배를 놓고 지역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사는 감염 우려가 큰 대도시에 백신을 우선 공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が出されていたようなエリア
そういったところにまずはできるだけワクチンを供給をして出荷しないようにすると。消化器のホースが限られているのであればこれは出荷元の方に向けていくと。 일본에서 2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급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올림픽까지 스가 총리의 기대만큼 백신이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나라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이 위기가 이른바 소보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종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습 공격이라도 하듯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감행한 지 2년.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 6번째 현장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소부장 산업 자립도를 높인 지난 2년을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협력 방법과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성과가 더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소부장 산업 자립의 주역인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과 협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 규제 3대 품목들의 일본 의존도 변화를 하나하나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습니다. 기업들도 정부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협력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뛰어넘어서 배터리나 수소 등 이 업종 협력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의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제적인 분업 체계와 공급망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본 수출 규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 역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34%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대상으로 선정된 201개 해체 공사 현장 가운데 73곳에서 계획서 부실 작성, 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 감리자 업무 태만 등의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네,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억만장자들의 경쟁 속에 우주관광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성차별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80대 여성이 아마존 창업자와 함께 우주 여행에 나서고 또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자신이 먼저 우주에 다녀올 거라고 선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전합니다. 1960년대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혹독한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여성 13명 가운데 최연소이자 1등이었던 월리 펑크 씨.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에 갈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한을 60년이 지나서야 풀게 됐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펑크 씨가 이달 20일로 예정된 우주 여행에 명예 승객으로 동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ou're in zero gravity for 4 minutes. You come back down. We land gently on the desert surface. We open the hatch and you step outside. What's the first thing you say? I will say, honey, that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펑크 씨는 베이조스와 그의 남동생 마크 베이조스, 그리고 경매에서 2,800만 달러, 우리 돈 317억 6천만 원의 좌석을 산 익명의 낙찰자와 동행합니다. 이들은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10분간 우주권으로 여겨지는 고도 100km 상공에 다녀오게 됩니다. 뉴 셰퍼드가 우주로 가는 7월 20일은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날입니다. 82세인 펑크 씨는 우주 여행에 나선 최고령자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은 자신이 세운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을 타고 오는 11일 우주 여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조스보다 9일 앞서는 겁니다. 애초 브랜슨은 다음 시험 비행에 탑승할 계획이었지만 베이조스를 이기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Astronaut 001, Richard Branson. I'll be evaluating the customer spaceflight experience. And when we return, I will announce something very exciting to give more people the chance to become astronauts. 버진 갤럭틱은 11일 이후 2차례 더 시험 비행을 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우주 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어제 프로야구 경기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네, 우픈 기차놀이 허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5회 말 기아의 선두 타자로 나선 이창진이 8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를 쳐냅니다. 그런데 1루 베이스를 돌아 2루 쪽으로 향하는 듯했던 이창진이 갑자기 덕아웃으로 돌아가고 NC 야수진이 재빨리 1루수에게 공을 던져 이창진을 태그아웃 시킵니다. 저는 지금 야구 30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지금 이창진 타자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 쪽으로 뻗어가자 당연히 뜬공으로 잡힐 거로 생각한 이창진이 공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덕아웃으로 돌아간 겁니다. 깨끗한 안타에 박수까지 쳐주던 주루 코치가 말릴 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아가 6대3으로 이기면서 힘겹게 5연패에서 벗어났기에 망정이지 중요한 경기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던 역대급 보네드 플레이였습니다. 두산의 강승호와 안재석이 마치 기차놀이를 하듯 홈을 향해 내달립니다. 거의 동시에 홈을 향해 몸을 날리는 싱크로나이즈드 슬라이딩을 보여줍니다. 자칫하면 지금 추월할 뻔했거든요. 기다렸다가 안재석이 함께 따라간 장면이 되었고요. 두 명의 주자가 동시 슬라이딩. 심판은 먼저 들어온 강승호는 세이브, 이어 들어온 안재석은 아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산은 둘 다 세이브, 하나는 둘 다 아웃이라며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3분에 걸친 판독 끝에 우승 쪽은 두산이었습니다. 한화 포수 허관회가 공을 잡아 태그한 건 이미 홈플레이트를 터치한 강승호의 달이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신입회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가 공개한 올해 신입회원 초청자는 모두 395명으로 윤여정은 연기자 부문 신입회원으로 초청됐습니다. 또 미나리에서 주연을 맡은 한예리와 스티븐 연 등도 이름을 올려 미나리 팀에서 모두 7명이 회원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오스카상 4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에 출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대거 신입회원으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압수한 2톤 규모의 불법 폭죽이 한꺼번에 터지는 사고가 발생을 해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LA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1일 폭발물 처리용 장갑 트럭에 실려있던 2.26톤 분량의 폭죽이 폭발해 경찰관 10명과 시민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제 폭죽이 시내에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m 높이로 쌓인 폭죽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게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중부와 호남, 남해안과 제주도의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
영남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부산 25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주 후반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